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20대 총선 정책 공약 단장으로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을 했지요. 이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역임하신 정통 관료 출신이기도 하신데요. 실제로 앞으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공약으로 어떤 것들을 내걸게 될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6.4 선거에서 네. 당의 전략 공천에 맞서서 탈당도 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했어요. 네. 그래서 1년 8개월간 현실 정치를 떠나서 그냥 시민들 얘기도 듣고 중국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네. 1년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돌아오시자마자 일폭탄이 쏟아졌어요. 예. 선대위, 비대위, 또 공약까지 예. 이거 전체 다 하시려고 하면 너무나 바쁘실 것 같은데 최근 새로운 사자성어가 생겼다면서요. 예. 주경야광. 예, 아무래도 이제 재선거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6시 아침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어디 광주에서요? 예, 예. 그래서 강주에서 매일 출퇴근합니다. 근데 세상에. 그 KTX가 생겨서 다행이고요. 한 아하. 2시간 아침에는 걸렸어요. 네. 또 오후에는 내려가야죠. 그게 이제 선거 구민들에 대한 네.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이 참 많기는 하지만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 네. 자기 개인 일이 아니라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축복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당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뭐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라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축복받은 거죠. 네, 정말 어떻게 보자면 그 연세에 예. 일이 그 있다. 연세 하지 마십시오. 얼마 안 먹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요새는요 하도 20대한테도 예. 명예퇴직서를 디미는 사회 아닙니까? 예, 예.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다. 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서울역에서 왔습니다. 오늘 그 설 연휴 시작되는 날이어서요. 서울역에 갔더니 뭐 이것저것 잔뜩 짐을 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시민들을 저희가 쭉 인터뷰를 했는데 예. 역시 이번 총선에서 최대 의제는 청년 일자리 예. 그리고 보육 문제, 예. 전월세 문제 이거 정말 먹고 살기 예. 너무 힘들다. 예. 이 문제를 좀 정치권에서 해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어떤 고민으로 이번 총선 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추석이나 설이나 대명절이 오면 마냥 즐거웠잖아요. 네. 좀 살기는 어려워도 어머니 아버지들도 참 즐거운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명절이 되면 즐겁다기보다는 가슴이 무겁죠. 아이들은 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고 네. 또 이제 서울에서 오는 가족 친지들도 다 힘들어하고 네. 그리해서 이제 민생이 문제죠, 민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민들의 5대 불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대 불안. 예, 우선은 일자리 불안이죠. 두 번째는 전월세 불안. 네. 세 번째는 보육이나 교육 불안. 그리고 어르신들에는 아무래도 노후 불안.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각종 사건 사고가 참 많고 또 네. 북한과의 네. 안보 불안. 그래서 네. 안전 안보 불안. 네. 이 5대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이게 저는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까운 날에 이 5대 불안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국민들께 선보이고 그리해서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 공약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 보면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예.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쭉 나왔는데요. 예. 이거는 그 이용섭 단장님께서 직접 주관해서 만든 정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설 명절은 다가왔는데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국민들께 정책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아마 우리 이모키 정책위 의장께서 발표를 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뭐 70만 개 일자리를 드리고 또 어르신들께는 소득 하위 70% 네.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20만 원을 드린다든지 또 여성에게는 육아 뭐 이런 급여를 더 많이 네.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저는 설 세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발표할 텐데 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네. 또 중요한 것을 선별해서 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발표할 거고요. 네. 근데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그렇고 저 새누리당도 그렇고 좋은 공약이 뭔지는 다 압니다. 네. 근데 문제는 돈이거든요. 예산. 재원을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빌공짜 공약으로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총선 공약을 발표할 때는 네. 좋은 정책과 함께 그걸 이제 연차별로 시행 계획도 만들고 아.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예. 이런 걸 뒷받침해서 네. 저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구나. 아.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 나오셨을 때 5세 미만의 모든 보육은 아이들에게. 다 국가가 그럼요. 책임지겠다 예. 했는데 지금 안심하고 전혀 책임을 애만 낳으라고 그랬잖아요. 애만 낳아 그래서 예. 국가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는데 실은 그분이 지금 전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분인들을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돈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공약만 남발했기 아하.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산, 조세, 재정 이쪽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생리적으로 돈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은 발표를 못합니다. 아. 그래서 예산까지 뒷받침해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반드시 시행되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만났던 청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 참 좋은 얘기인데 믿을 수가 없다. 예. 왜냐하면 한 번도 지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만 하더라도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풍성했으나 결국 뭐 지금 국민들만 불안하게 만든 예. 이런 책임지지 않는 정치 너무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해줬는데요. 앞서 지적해주신 5대 불안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전월세, 보육교육, 노후, 안전, 안보 불안 문제 예.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공약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선 일자리 문제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예. 마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구체적인 공약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네. 발표를 할 텐데 오늘 그냥 간단히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자리는 일자리 양과 질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는 일자리를 드리고 네.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복지를 드리는 거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일자리 자체가 부족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네. 성장을 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정부가 7% 성장하면 1%당 뭐 50만 개다 70만 개다 일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1%에 뭐 5만 개 내지 네, 7만 네. 개. 그때는 이제 일자리 정책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성장과 일자리가 단절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선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IT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안 늘게 되고 또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중국이다 베트남이다 이런 데로 공장을 옮겨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일자리와 관련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대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지난 10년 동안에 대기업의 일자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25만 개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예. 네.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350만 개가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늘고 예. 대기업은 25만 개 줄고. 예, 그리고 예. 우리가 이제 돈을 10억 투자했을 때 일자리가 얼마나 늘까 하는 걸 취업 유발 개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취업 유발 개수가 매우 낮습니다. 10명도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수출 말고 내수 네네. 이런 쪽은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에 전혀 기여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보면 지금도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하니까 성장률은 올라가고 대기업만 살을 찌고 일자리나 중소기업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군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대기업만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60년대 그리고 일본은 60년대, 70년대에 중소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지고 선진국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네. 내수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조업도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예. 그런 논리로 네. 그 대신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네.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중소기업의 일자리나 서비스업의 일자리의 질이 좀 떨어지더란 얘기죠. 임금도 낮고 임금도 일은 낮고 많고 비정규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일자리의 질을 높일 것인가 거기에 이제 요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복지를 소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복지는 그야말로 성장 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성장이나 일자리의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부 정책을 보면 수치 중심의 성장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2.6%를 성장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3% 이상을 얘기하다가 근데 뭐 3% 성장이냐 2.6% 성장이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3% 성장한다 하더라도 대기업 위주로만 성장이 되고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중산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런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정부는 그 숫자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수치를 보고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 약간 뭐 0.5%나 1% 성장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양극화를 해서 해소하고 중산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고 그런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질적 성장이라고 하고 더불어 성장이라고 하고 포용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대로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균형적 발전 얘기는 사실 2012년 대선 쟁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발전이나 육성을 위한 지원 법률 체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중소기업 얘기를 하는데 선거가 끝나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책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이끌어낼 거냐. 그래서 지난 이제 대선 때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경제 민주화였죠. 경제 민주화는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성장하고 상생하는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경제 민주화가 좀 진화해 가지고 요즘은 그걸 이제 포용적 성장, 더불어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물적 성장이고 이건 이제 시장 경제 중심이죠. 이걸 우리가 자본주의 3.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회적 경제는 어떤 거냐면 이 물적 성장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성장, 국민의 행복 지수를 올리는 성장,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 이런 걸 우리가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고 자본주의 4.0이라고 얘기를 하는 4.0. 겁니다. 근데 그제죠.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임해서 또 단기 부양책을 내놨어요. 뭐 21조를 1분기에 푼다는 겁니다. 저는 21조를 왜 1분기에 풀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월 달에 총선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 언론 이름을 얘기해도 됩니까? 네, 다 얘기하십시오. 조선일보 사설을 보더라도 조선일보까지도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단기 부양책 내놓냐. 그리고 총선 앞두고 1분기에 이런 돈 쏟아붓는 것은 선거용으로 모습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또 뭐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공기업들에 대한 뭐 지출도 5조 원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단방약이거든요. 경기 부양책 이것은 마치 암에 걸려 있고 또 심장이 아픈데 무슨 보약맥이고 뭐 무슨 캠퍼 주사 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계획 없이 이런 단방약은 우리 경제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실증적으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가 하는 총재로 취임해서 4번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내려서 사상 최저 수준인 1.5%까지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임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46조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확장적 패키지를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는 수출도 살아나지 않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고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실패한 정책. 그러니까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 브러더스로 상경되는 네.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서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이제 끝났다. 세계가 다 공감하고 네. 노선을 바꾸고 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만 이건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노선. 예, 그래서 경제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애처롭고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하죠. 네. 왜냐하면 야당이 이걸 막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을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네. 경기 순환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면 이런 단방약 써가지고 좀 견디면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이런 경기 순환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해야 네. 이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쪽은 외면하고 이렇게 네. 하니까 참 안타깝고 제가 아까 모두에 중국에 갔다 왔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중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하는 게 중국은 인구가 13억 7천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신규 인력들이 젊은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1인당 GDP는 8,000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신창 타일을 선언해 가지고 완전히 구조 개혁에 착수를 했습니다. 실은 구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정부 입장에서는 힘든 겁니다. 네. 그런데 8,000불밖에 안 되는 그런 중국도 미래를 생각해서 구조 개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지금 3만 불에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구조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안 하고 지금 다른 길로만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두고 보십시오만 금년 상반기 지나면 네. 한국 경제는 더 위기로 치닫을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위기 진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중소기업 활성화 방향으로 완전히 정책적 전환을 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타이밍에 해야 될 것은 구조 개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산업구조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구조 개혁 이런 걸 하면서 노동자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임금을 더 깎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방향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구조개혁을 좀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가 4대 구조개혁이라 해서 네. 공공, 금융, 뭐 노동, 네, 교육 이렇게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다른 측면입니다. 근데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내부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내부. 이것은 뭐 국회에서 법을 고쳐라 뭐 다른 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정부가 용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것은 안 하고 자꾸 국회에서 뭐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네. 구조 개혁이 안 되고 뭐 피를 토하고 연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나지 대통령이. 않는다 이런 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참 답답하고요. 네. 노동도 그렇습니다. 물론 노동도 구조 개혁을 해야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만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 구조 개혁은 그야말로 쉽게 이렇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 유연성만 강조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제도를 서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지고 있느냐? 거기는 우선 해고가 되더라도 네. 복지 시스템에 의해서 실업 수당이 계속 나오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재취업 교육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네. 재취업 교육을 통해서 바로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취업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가 노동의 삼각 그 드림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런 주변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쉬는 동안에 뭐 실업 수당 문제나 재취업 기회 이런 게 보장되지 않으면서 자르기만 쉽게 해놓으면 우리는 당하는 잘리면 것은 끝이에요. 끝입니다. 네. 예, 재도전의 기회도 그렇습니다. 보장이 안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지금 3대 중병 3대 중병. 예, 네. 양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실은 중국도 지금 한 30여 년 동안 연평균 10% 성장을 했고 네. 우리도 7, 80년대에는 그런 높은 성장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3%도 성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양적 성장이 됐든 질적 성장이 됐든 기본적인 수준은 성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한 3%에서 3.5%로 본다면 네. 그 정도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해도 2.6%밖에 성장률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건 구조 개혁 없이 돈 풀어서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정부가 돈 풀어서 성장하려고 해도 네. 성장률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계가 있다는 정부는 거죠. 예. 돈만 풀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양극화의 덫에 이제 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양극화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양극화 문제가 해소돼야 된다고 봐요.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처럼 이렇게 A형적인 수치 중심의 성장만 추진하게 되면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국민 행복 지수가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은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도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예. 이거는 뭐 1년에 15,000명이 자살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네. 35명이 예. 죽었나요? 예. 그래도 온 사회가 이렇게 들끓는 마당에 하루에 40명 가까이가 자살로 죽는데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고 네.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죄도 늘어나고 네. 아이들은 안 낳고 네. 뭐 맞선 보고 궁합 보고 결혼한 나라가 또 이혼율은 OECD 국가에서 최고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3대 중병이라고 저는 보고 양대 위기는 뭐냐면 우선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IMF 예안 위기가 났을 때도 또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IMF 왔을 때도 우리가 160조에 가까운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우리가 흔히 스몰 오픈 이카노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그리스에서 뭐 재정 위기가 오는데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도 우리 경제가 흔들릴 만큼 우리는 대의존도가 높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해외에서 일어나는 불안 요인을 차단해서 네. 성장할 수 있는 방어막이 뭐냐면 재정이에요. 재정. 그래서 저는 재정의 건전성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재정이 위기 상황입니다. 2008년이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해인데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금년까지 9년째 재정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적자예요. 그러니까요. 적자도 적은 규모가 적자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누적 적자 규모가 얼마냐면 233조나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600조를 넘어섰어요. 네. 금년 연말에는 645조가 됩니다.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사상 처음으로 GDP의 40%를 넘어서는 거예요. 빚이. 빚이 국가 부채가 국가 국가 채무가.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 채무 GDP 대비 40%는 OECD 평균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네. 물론 OECD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공기업에다 많이 맡기는 거예요. 4대강 사업도 수자원공사한테 다 했죠. 맡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맡기 전에 국가 부채 자기 나라 기업 부채 비율이 16%밖에 안 됐어요. 근데 4대강 사업을 떠맡으면서 수자원공사 그렇죠. 부채 비율이 150%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도산되면 정부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채까지 합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1,000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1,000조요? 네, OECD 국가보다 훨씬 높게 되는 아니 겁니다. 지금 뭐 가계 부채 1,200조에 국가 부채 1,000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채공화국이에요 지금. 부채공화국이다. 부채공화국인데 그러는데 그 아까 얘기해서 이제 뭐 돈 풀어서 경제 살리겠다 집 사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네.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이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645조가 금년 말에 국가 부채가 된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 54%가 예. 박근혜 이명박 정부 8년 동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54% 절반 54%가. 이상이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그 5년 동안 그거는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5년이었어요. 네.
그랬는데도 이 기간 5년 동안에 국가 채무가 얼마 늘었냐면 144조가 늘었어요. 144조. 근데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에 얼마가 늘었냐면 203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정부는 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국가 부채도 가계 부채도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이제 이 정부 임기 말에 재정위기가 올 것이고 네.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고 무슨 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예. 국가 부채이기고 두 번째 이기는 가계 부채이기예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부채가 1,200조를 넘어섰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가 기준금리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주열 하는 총재가 1.5%까지 내렸잖아요. 네. 실은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도 기준금리가 2.0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보다도 더 내렸거든요. 네. 그런데도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도 안 되고. 왜 그러냐? 이걸 우리는 경제학에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게들이 빚이 많아서 기준금리를 내려서 네. 돈을 빌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하. 이게 참 문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3대 중병과 양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할 것이냐. 그에 대해 해법은 구조개혁이지 정부처럼 단방약을 써서 될 일이 아니다. 네. 오히려 단방약을 쓰면 아까 얘기한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만 더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이용섭 전 장관 또 의원님 지금 총선 공약 단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도대체 무슨 일을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4년 동안 200조가 넘는 빚을 지고 말이죠. 예, 예. 그 돈 다 어디다 쓴 겁니까? 지금 뭐 누리과정에 쓸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말 잘 듣는 데만 3천억 예비비 우선 지원하고 딴 데는 또 안 주. 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그럼 그 동네 사는 게 죄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네. 조세 부담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예산을 쓰게 되면 돈을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데 대부분은 이제 세금으로 메꾸거든요. 네. 근데 이 정부가 또 인기 유지 이주의 정책, 네. 또 이제 철진한 그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그게 부자 감세 아니겠습니까? 네. 부자나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게 되면 네.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국민들은 소비를 하게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 네. 하는 이런 논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지금도 300조가 넘는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이제 경제가 불명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도 지금 소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저축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자 감세를 했지만 하나도 경제가 안 살아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시작 끝날 때 조세 부담률이 19.8%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 지금 조세 부담률이 18%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원래는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조세 부담률은 조세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2% 포인트 정도 이제 네.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1년간 그 GDP를 한 1,400조나 1,500조 잡으면 네. 2%면 1년에 28조 내지 30조를 세금을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OECD 조세 부담률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네. GDP에. 예. 그런데 우리는 남북이 분단돼 있고 그리고 복지비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는데도 조세 부담률을 18%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재정 포기 정책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적자되고 네. 누리과정 돈도 못 대드리고 이제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부담 저복지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 예, 예. 그리고 또 일부 보수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게 복지비가 너무 많아서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강조하죠. 예, 제가 키가 적냐 크냐 하는 것은 저하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크냐 적느냐 이런 상대적 비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비교적 다른 분보다 크기 때문에 2m도 안 되지만 저보다 키가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복지비가 많냐 적냐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살거나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복지비하고 비교를 해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 국제적 비교 기준이
GDP 대비 몇 프로를 복지비로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네. 근데 OECD 평균은 얼마냐면 GDP의 22%를 복지비로 씁니다. 네. 근데 OECD 34개 국가 중에는 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22%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쓰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복지비가 우리나라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뭐 현실을 모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복지비 때문에 그래서 국가 채무가 늘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이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네. 복지비를 좀 줄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복지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제 체중에 비유하자면 네. 체중이 100kg 나가는 사람이 네. 과체중이기 때문에 네. 좀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체중이 50kg도 안 나가면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줄인다고 우리도 줄이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지 물론 우리 주변에서 보면 복지비가 낭비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정부가 처음부터 정교하게 네. 복지 예산을 짜서 국회에 가져오면 그런 낭비가 없을 텐데 정부는 복지비를 최소한도로만 해가지고 오거든요. 네. 그럼 국회에서 이걸 통상 늘립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지만 네. 다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자기 지역구를 네, 또 네. 대변해야 되고 이걸 2, 3일 만에 저녁에 날새가면서 만들다 보니까 복지비가 새는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복지비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당연히 줄여야 가야 되겠지만 네. 복지비 자체는 늘려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뭐 대기업들은 본인들이 노력해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분들의 공로도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963년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예, 거기 보면 그냥 탄광에서 전혀 일해보지 않은 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외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 우리가 거죠. 독일로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4년에는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월남전에 참여했잖아요. 네. 한 32만 명이 참여해서 5천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광부들도 한 7, 8천 명이 제 기억에는 갔는데 그중에 한 7, 8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네.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66년에는 우리의 젊은 여성들이 독일에 간호사로 갔잖아요. 한 10,000명 정도가. 네. 그리고 이제 73년인가요? 월남전에서 이제 장비도 돌아오고 젊은이 돌아오니까 74년부터는 젊은 또 우리의 네. 그 젊은 사람들이 열사 지역인 네. 중동에 가서 그렇습니다.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목숨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많은 복지를 이분들이 지금 노후에 있으니까 해줘야 되는데 네. 더 많은 복지를 못 해줄 망정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러면서 복지비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헌신했던 국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산업 예, 여군인 것이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부 정책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고 이것을 정부에게 야당이 또 분열하고 있잖아요. 네. 야당이 얘기해가지고 고쳐지지도 않고요. 그럼 해법은 뭐겠습니까? 네. 2017년에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권으로 정권 교체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거고 저는 1년 8개월 동안 놀면서 그냥 정치하지 말아버릴까 속도 상하고 네.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제가 해야 될 마지막 네. 역할이 정권 교체 저 전문성과 국정 운영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뽑아주셔서 국회 들어가면 네. 진짜 보물찾기 위해서 나라를 제대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 뽑아서 이런 경제 정책으로 뒷받침하려고 그러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야당이 문제가 많다고 봐요. 아무리 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그럼요. 남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1야당의 불행은 자기들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적 불행, 국민적 불행으로 끝나는 연결되는 그래서 그동안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 야당을 비판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이 이렇게 독주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네. 제1야당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입당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저렇게 너무 못해가지고 최소한 견제도 못해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님들 얼굴이 좀 빨개져야 되는데 어땠을까 그래서 싶은 생각이 좀 더불어민주당도 들더라고요. 문제지만 네. 그럼 우리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을
제1장으로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똘똘 뭉쳐서 지금 견제를 해도 견제를 할까 말까 하는데 네. 내년 선거는 이제 금년이죠. 네. 금년 60일도 안 총선 때 남았습니다. 예, 공천 받기 어렵다고 대표가 마음에 안 들다고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안에서 대표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어제 그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60년의 전통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고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네. 민주정부 10년을 수립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네. 더군다나 이 정당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헌신적으로 만든 거고 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네. 호남인들이 눈물과 네. 한숨으로 키워온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당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열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아무리 뭐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건 저는 정당성도 없고요. 그래서 실은 6.4 선거 때 당은 저를 버렸지만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한 야당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저는 복당을 1월 17일 날 한 거죠. 그렇군요. 예. 함께 나누는 얘기 속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댓글로 의견과 생각 또 응원 메시지 주고 계신데요. 이용섭 의원님 다시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책통이다. 이용섭. 아우 말을 잘하시네 저분. 예. 박근혜에겐 이런 정책통이 없단께. 광주 부지런히 내려오세요. 보이스가 신뢰가 간다. 목소리가 좋으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보수신문이 아니고 친일파 신문입니다. 예. 전라도 사투리와 함께 듣는 정책 좋네요. 신뢰도 200%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경제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정말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개탄, 한탄 말씀 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세정책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사실은 재정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미국 대선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할아버지에 대한 매력이라기보다 그분이 밝히는 정책 노선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 월가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 월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대학 등록금을 예. 무상으로 다니게 하겠다거나 그리고 최소한 우리는 반값 등록금인데 예. 그 공립대학은 그냥 다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정책들을 내놓고 예.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자기는 이제 사회 민주주의 노선이다. 이런 주장을 예. 하고 있고 예. 그분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최초의 사회주의자 대통령이 서는 것이다. 이런 세 개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양극화는 미국에 못지 않거든요. 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버니 샌더스가 쓰는 정책 노선을 쓸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도의 진도를 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공약단장님으로서 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샌더스 열풍에 대한 그 미국 국민들의 표심을 네. 저는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다 하는 아하. 희망과 기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을 그게 공고화 돼 있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하는 기대와 희망을 주기 때문에 샌더스 열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원래 경제민주화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선거 때 김종인 네. 당시 이제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네. 이제 어찌 보면 야당의 상표 비슷하게 됐던 경제민주화를 내걸어가지고 당선되시고 나서는 부도를 내버렸거든요. 부도를 냈다. 부도를 내가지고 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예, 이쪽으로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오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김종인 대표 체제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네. 이제 이런 물음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책의 생명은 신뢰다.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근데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확 바뀌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 민주화를 삽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샌더스 열풍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시대 정신.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서 네. 저는 더불어 성장론, 예를 들면 포용적 경제, 네.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네. 이런 측면이 훨씬 강조되고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보다 무게 있게 이제 다가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이제 그 우리 비대위에서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설 이후에 네. 빠른 날짜를 잡아서 네. 그 동반 성장하고 네. 이게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체제하에서 네. 경제 철학을 네. 제시하겠고 네. 그때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두 가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판론 내걸고 거리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들은 워낙 그 조중동 종편이 영향력이 크니까요. 아, 저렇게 대통령이 원하시는데 경제 활성화 하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엄동설안에 이렇게 서명까지 하고 있는데 그 국회가 좀 들어주지 왜 그러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저대로 가면 이거 큰일 날 정책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요. 예. 이른바 경제 활성화론하고 경제 민주화론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박 대통령의 이런 독주랄까요? 예. 저는 21세기 대명천지의 민주국가에서 네. 참 신기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경제 정책의 주체는 정부지 국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적반하장도 이만부득해야 되는데 안전한 책임 회피이고요. 네. 성공한 정부는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무능한 정부는 핑계와 구실만 찾습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어찌됐든 한국 경제의 위기는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온 겁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부 정책이란 경제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DTI, LTV 완화해서 네. 부동산 규제 완화해 줄 테니까 돈 빌려서 집 사라. 네. 기준금리 내려줄 테니까 돈 빌려서 소비해라. 네. 뭐 이런 단방약이거든요. 그리고 추경 편성해서 돈 풀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성장, 양극화, 국민 네. 행복지수 추락을 가져왔고 네, 네.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를 눌린 네,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법을 그 안에서 찾아야지 왜 국회에다 떠넘기냐는 네. 얘기죠. 무슨 기업활력 제고법이 어제 통과됐어요. 통과됐습니다. 예. 그러면 살아날까요? 저는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효과 네, 있을 겁니다.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네. 그것은 암에 걸리고 심장병 걸린 사람이 보약 먹고 비타민 먹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뭐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심리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네. 개별 기업들에게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개별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공정거래법이랄지 상법이랄지 이제 규제하고 있는 걸 네. 여기서 풀어줬기 때문에 효과가 개별 기업으로 있는데 그 개별 기업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재벌 기업이고 네. 대기업이라는 얘기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저성장, 양극화 해소 이런 데 과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게요. 네. 2004년 1월 1일 날이던가요? 그때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만 통과시켜주면 뭐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3년에 국회에 와서 그렇습니다. 연설까지 하셨어요. 예. 근데 그거 통과됐잖아요. 네. 실은 야당은 반대를 예. 했지만 그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대통령께서 이런 법들이 좀 빨리 통과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그 국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서명에 참여하고 이거는 또 다른 반칙이죠. 반칙이다. 예, 국회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견제하고 행동을 견제할 수 없으니까 네. 당신들 300명 뽑아줄 테니까 당신들이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국회를 상대로 해서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나쁜 관례를 저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국회가 그렇게 중요하면 대통령께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국회를 설득하고 대화하고 네.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지 지금처럼 끈떡하면 그냥 나오셔가지고 네. 국회의원 뭐 심판해야 된다든지 뭐 서명에 참여하시고 이래가지고 이런 리더십으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네. 정말 저희가 그 20대 총선 앞두고 이용섭 총선 공약 단장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설 연휴 지나고 공약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발표하시면 그때는 정말 차분하고 친근한 해설, 설명 일단 오늘은 한번 차분하지 않고 친근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정말 좋았는데요. 조금 더 꼼꼼하게 예, 디테일이 있는 그런 설명과 해설을 좀 듣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